자, 어느덧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인데요. 네 번째 연사분은 정지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PE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재무연구, 재무관리연구,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한국재무학회 이사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파이낸스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정지웅입니다. 앞선 연사분들과는 좀 다르게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는 좀 학계 측면에서 PE에 관련돼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조금 고리타분하겠죠? 하지만 앞선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내릴 어떤 결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미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PE의 어떤 기업 가치 창출 그런 이론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학계에서 이루어진 실증 연구를 좀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PE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은 이제 PE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아까 박용림 박사님께서는 20년 정도 우리가 이미 시작한 나라들보다 지금 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PE의 보수라든지 LP 관점에서의 성과라든지 위험 조정 등등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여러 연구들이 되어 왔고 또 책도 많이 발간이 돼서 우리도 이제 이미 전철을 밟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갖다가 미리 업계라든지 사회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무난하게 좀 자연스럽게 PE 시장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선은 PE가 어떻게 PE 인수 기업, 타겟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길래 앞서 연구 결과 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소개해 주겠지만 타겟 기업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다면은 왜 무슨 동기로 그럴 수 있나?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이제 PE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예. 근데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PE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레버리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PE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우선 레버리지는 이 레버리지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클 젠슨이라는 분이신데 1989년에 이제 상장 기업의 쇠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영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나온 이제 컨셉이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내부 경영인들이 여러 가지 대리인 비용들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었고. 마이클 젠슨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레버리지와 또 강력한 보상 구조로 이제 PE의 오너십 하에서 이제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을 줄이는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상장 기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아주 용감한 예견을 합니다. 의견 좀 맞는 현상이 예견에 맞는 현상이 또 미국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PE는 강력한 동기부여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GP 레벨, 즉 PE 운영을 하는 운영력 레벨에서 2&20이라고 하죠. 이제 2%의 운용 보수와 20%의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아주 큰 일반 공모 펀드들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PE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타겟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큰 에쿼티 오너십을 갖다가 부여합니다. 대략 보시다시피 이제 탑
10명 탑 10 어떤 경영진의 20%에 가까운 이제 중위수로는 약 15%에 가까운 오너십을 에쿼티 오너십을 갖다가 이제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부 서베이한 어떤 통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 대주주가 경영진인 경우가 많으니까는 평균적으로 이제 오너십이 약 30%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버넌스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장 기업의 경영진 지분은 3% 이하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아시다시피 아주 큰 동기부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또 PE의 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의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한한 수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엑싯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엑싯에 대한 압박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들어보면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주 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를 펀드를 해산하고 청산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 압박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것이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현재 펀드 성과를 1%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성과 보수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냐, 그걸 1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뭐냐면 지금 잘하면 다음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거기서 오는 또 운용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 그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는 현재 carried interest, 즉 성과 보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크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대략 1.5배에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걸 잘해서 다음 펀드 레이징을 해서 거기서 오는 보수,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인센티브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아주 구조적인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레버리지, 그다음에 보상 구조, 그리고 유한한 생명. 자, 이걸 통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PE는 이제 바이아웃 또는 LBO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고가 매각을 해야겠죠. PE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기업 가치를 갖다가 창출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겠죠. 물론 저가 매수와 고가 매각은 대부분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많이 정해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가치 제고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제 고가 멀티플을 갖다가 어떻게 얼마에 주고 팔 수 있을지를 갖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저가 매수 역시 가능하면은 이제 뭐라고 하죠? 딜 소싱을 아주 프라이빗하게 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크게 저희 학계 쪽에서 분류하는 거는 아까 박용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크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하거나 이제 거버넌스 측면, 오늘 주제인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거나 그리고 경영 개선,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치를 측면하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갖다가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구들을 갖다 다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우선 가장 초창기의 연구는 이제 1989년, 이 1989년이 아까 마이클 젠센의 아리클이 나온 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때 이제 RJR 나비스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RJR 나비스코 인수가 또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당연히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이제 인수 후 3년 동안에 PE들이 어떤 재무적인 결과를 나타내냐를 보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 지분도 9%에서 30% 평균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투자라든지 고용은 좀 심각하게 좀 감소하는 것이 좀 보이시죠. 자, 이런 결과들이 이제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요. 이건 1989년 연구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냐? 이제 2021년에 연구를 보면은 비슷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는 이제 고용에 좀 초점을 맞췄지만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제 고용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상장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죠. 상장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이제 감소하지만 비상장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아주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른 국가 그리고 다른 표본 기간 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유사한 결과들이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국을 대상으로 영국의 딜들을 펀드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여기는 서유럽 몇 나라들, 그다음에 독일 보면 이제 뭐 이익이라든지 매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좀 고용에 대한 것인데 고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단 더 나아가서 이제 프랑스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또 뭐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연구. 앞서 보여드린 결과는 이제 상장 기업을 인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동유럽에 대한 것. 보시다시피 이제 성장과 이익 창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덜 발달된 시장을 보자면 인도, 또 뭐 일본도 여기 있고요. 한국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이제 앞서 박영림 박사님 말씀하신 연구 외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나혜승 교수님이라든지 그 연구팀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5% 이상 이제 지분을 인수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냐, 피인수 기업에 인수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소수 지분 투자를 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뭐 주가 수익률은 이제 증가하는 거로 보이지만은 아까 결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투자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반적인 결과, 특히 재무적인 성과 측면에서의 어떤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우선은 매출이나 수익성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은 이제 투자 및 고용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냐, 타겟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의 경우는 이제 투자 고용이 감소하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는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영국 데이터로 나온 연구인데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상장 기업을 PE들이 인수했을 때 캐펙스 투자하고 이제 고용이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보시다시피 크게 감소하죠. 하지만 프라이빗 즉 비상장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고용이나 투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연히 이제 PE는 모든 기업의 대상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PE인수 기업이 어떤 비효율성을 직면하냐에 따라서 이제 PE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든지, 반면에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 뭐 그게 뭐 캐피탈적인 제약일 수도 있지만, 뭐 또 뭐 전문적인 경영인 부족, 뭐 휴먼 리소스적인 제약도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또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매출액, 이익, 뭐 생산성 이런 걸 위주로 했다면은 뭐 여기 뭐 산업 재해에 대한 것, 뭐 이제 공항을 인수했을 때 공항의 어떤 서비스, 병원의 서비스, 음식점 등등, 뭐 석유 가스 사업의 어떤 환경 어떤 오염 물질 배출 이런 문제들. 이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좀 믹스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연구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들을 PE들이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 뭐 대학교 뭐 미국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PE들이 대학교를 인수했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요양원을 인수했을 때 뭐 특허에 관련된 것, 여기 이런 연구들은 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reconcile 할 것이냐? 자, 다시 요약드리자면 이제 표본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제 비재무적인 성과들이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PE들이 규제 차익을 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선 연구 중에 일부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는 미국에서 이제 바이아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래킹 석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유출
빼내는 그런 산업에 프래킹을 할 때 P가 이 사업 기업들을 갖다 인수했을 때 유독 물질이 어떻게 방출이 되냐를 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이제 P가 오너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독 물질이 얼마큼 배출되냐를 보는 것인데 보다시피 이제 크게 감소합니다. 70% 어떤 그 화학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감소되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의 픽처가 아니고요.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했을 때 P들이 바이아웃한 이 프래킹 시설들의 화학 물질은 어떻게 배출이 되나를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미국에서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이 환경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기간이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학 물질 배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비오너십에 있을 때. 네. 또 한 가지 연구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 연구는 미국의 이제 요양원 시설을 인수했을 때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P가 기본적으로 안타깝지만 P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서비스의 퀄리티가 감소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왜 이러냐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요양원 시설, 특히 이제 간호사가 이 세 개의 어떤 티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그 경험에 대해서 초보가 있고 또 중급 있고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간호사가 있는데 요양원 시설의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은 가장 경험이 많은 이 간호사들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냐 그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되죠. 요양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하려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요양원의 환자들이라든지 노인들한테 서비스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티어는 뭐냐면 아래, 중간에 또는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너스들, 간호사들을 갖다가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어떤 규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한계 또는 그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일종의 이런 규제 차익을 쓰는 전략을 갖다가 이제 P들이 쓰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게 나쁜 것이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일반 우리 자본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규제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듯이 P들의 어떤 규제 차익 전략 역시 어떻게 보면 제도와 정책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버넌스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P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P는 수익,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인 주체이고, 그리고 그 이윤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조직이 강력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가 아주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연구에서 많이 밝히고 있고요. 이 사회 인원이 감소한다든지 회의는 짧고 더 자주 가진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PW와 이제 외부 전문가로 포함된 소규모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P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이 과연 P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냐?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네. 자, 당연히 이제 P는 이사회 또는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건 P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기업은 P의 타깃이 당연히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사전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이 피해 타겟을 되어서 이제 인수가 될 수가 있고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개선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외부 효과를 피의들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피의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엑스포스트, 즉 사후적으로 피의가 과연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의문입니다. 피의가 인수기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큰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자면은 그 좀 선진화된 어떤 이 거버넌스 구조가 기업 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나니 지속적으로 그 거버넌스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없지만 외국 연구들을 보면은 피의가 떠나고 난 다음에 피인수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보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보면 역시나 이제 성과가 지속적으로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의 어떤 결과들을 보면은 역시 거버넌스 역시 어떤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한국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주가 경영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이고, 약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어떤 이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전통적으로 마이클 젠슨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이 대림 비용 문제보다는 앞서 연사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부 대주주하고 이제 외부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상충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리인 문제, 이게 한국의 중요한 거버넌스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PE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슈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PE는 대주주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협업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적대적인 어떤 인수 이런 것을 꺼려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형 이 운용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바이엇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어떤 PE들의 딜들이 소수 지분, 부분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라든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딜의 구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수가 이렇게 하면 용이하고,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의무적 공개 매수 제도가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딜을 하는 것이 이제 이해는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제가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LP하고 타겟 기업이라든지, 물론 GP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PE들이 함부로 거버넌스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터치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LP들이 좀 자세를 변화하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와는 달리 얘기를 듣기로는 한국에는 아직 함부로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지만은 좀 전문적인 LP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GP들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을 길러냈지만은 LP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해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LP가 이제 국내 LP가 따라서 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선 연사들의 어떤 결론과도 비슷하지만은 PE들은 아마도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해외 LP들을 갖다가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결하기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이 거버넌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마 로우 행잉 프루트 같아요.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훈 교수님 마지막 발표 감사합니다. 이 PE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